안녕하세요, 여러분. 호호 안쌤입니다. 오늘은 관찰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중에 행동 목록법, 즉 체크리스트를 좀 더 좀 더 반영해서 개선한 평정척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정척도법. 일단 평정척도법의 짝꿍은요, 행동 목록법이에요. 행동 목록법을 개선한 것이 바로 평정척도법이 되겠습니다. 평정척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단 이걸 알기 전에 행동 목록법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행동 목록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특정 행동에 대해서 항목을 사전에 미리 선정한 다음에 무엇을 관찰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행동이 출현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른 출현의 여부를 관찰할 수 있고요. 이걸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많이 하게 되면 어떤 행동의 변화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행동 목록법이라는 것이 어떤 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평정척도법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좀 더 개선된 평가 방법이라고 관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평정척도법의 개념을 살펴볼까요? 사전에 제가 그랬죠. 6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일하기록법을 제외하고 모든 이 5가지의 관찰법이 다 사전에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사전에 정해진 정해진 범주에 따라 평가하는 하는 관찰법입니다. 자, 너무 쉽죠? 정해진 척도라는 것은 범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전에 정해진 범주에 따라 평가하는 관찰법. 예, 너무 쉽죠. 예전엔 이거는 행동 목록법은 행동의 출현 유무만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 이거는 이렇게 범주가 나타납니다. 얼마큼 했느냐. 여기 매우 잘했다. 매우 굿, 매우 배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을 때 좋거나 여기는 보통이겠죠. 그쵸? 보통이고 이 어떤 질적인 정보가 처음에는 된다, 안 된다만 됐었는데 이 극단만 됐었잖아요, 행동 목록법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요기쯤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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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쯤인지를 어떤 정보가 범주에 따라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너무 좀 획기적이죠. 이런 것을 나타내게 하는 것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즉 질적인 정보를 등급에 따라서 알 수 있다. 질적 정보를 등급 혹은 뭐라고 할까요? 등급 혹은 척도법이니까 척도에 따라 알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편견척도법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 편견척도법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도 숫자표라고 하면 됩니다. 기도 숫자표. 자, 그럼 어떤 평정 척도법이 있는지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기술 평정 척도입니다. 자, 도는요, 그림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도식이라는 거죠. 도식화한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도식 평정 척도. 자, 숫자로 나타낸다고 하네요. 숫자 평정척도. 자, 이것을 많이 헷갈려요. 표준인지 표본인지. 숫자 지읒이잖아요. 시옷시옷 지읒 지읒이에요. 표준 평정척도입니다. 이제부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 평정척도라는 것은 서술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척도, 범주의 간격을요, 언어로 설명해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책을 읽어요. 책을 얼마나 읽나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일주일에 5권 읽어요. 일주일에 3권 읽어요. 이런 식으로 서술형으로 문장으로 나타내는 척도의 범주를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기술 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자, 됐죠? 도식 평정 척도는 그럼 무엇일까요? 이런 범주를요, 여기는 새까맣게, 여긴 조금 흐리게, 여긴 조금 더 흐리게 이렇게 함으로써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도식 평정 척도라고 해요.
척도나 범주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숫자 평정 척도는요. 이 범주나 척도를 이걸 범주라고도 하고 척도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 간격을 이 범주나 척도를요. 무엇으로 나타낸대요? 그렇죠. 숫자로 나타낸대요. 이해됐죠? 즉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 본 적 있으실 겁니다. 뭐 4, 1, 4, 3, 2, 1 이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범주를. 그쵸? 요런 것들을 바로 숫자 평정 척도라고 하고요. 표준 평정 척도라고 하는 것의 대표적인 거는요. 바로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퍼센트입니다. 자, 뭐 75% 이상, 50% 이상, 25% 이상, 뭐 0, 0%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것을 바로 표준 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즉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한 범주나 척도를 퍼센트로 나타내서 구분해서 그 척도를 나누어 놓은 것을 표준 평정 척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이런 평정 척도법에도요. 좋은 점이 있고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자, 장점에는 무엇이 있고 단점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좋은 점은요.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듭니다. 시간과 노력을 금방 체크를 할 수 있게 체크하는 것들은요. 이렇게 시간과 노력이 적게 들어요. 그쵸. 그럴 수 있죠. 자,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뭐냐면요. 행동목록법은 훈련이 필요했나요? 필요 없었나요? 필요 없었어요. 체크 예, 아니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평정척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훈련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설문조사하는 거 보면은 "좋았나요? 안 좋았나요?" 막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훈련받지 않고 길에서 아무한테나 막 해 달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일학 기록법을요. 길에서 아무한테나 "일학 기록 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본 적 있어요? 없지요. 일학 기록법은 좀 어려워요. 서술형들은 어렵지만 이렇게 체크하는 수량화하는 그런 어떤 평가나 관찰법들은 쉽게 우리가 특별한 훈련 없이도 바로 즉시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주 좋은 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교사들이 업무도 많은데 이런 것까지 훈련을 받아서 막 하는 게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행동목욕법이나 평정초토법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행동목록법도 반복해서 사용하면 무엇의 변화를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행동의 변화를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평정척도법은요. 자, 여러 번 반복하잖아요.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면 반복하면 무엇을 행동의 변화를 알 수 있어요. 어떤 변화? 그렇죠. 질적인 변화를 알 수 있습니다. 질적인 변화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등급이 있었는데 처음 했을 때는 계속 여기 못했단 말이죠. 여기가 안 좋은 거고 여기가 좋은 거라고 했을 때 계속 여기 있었는데 두 번째는 일로 가고 세 번째는 일로 갔대요.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 변화된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변화? 한 칸, 두 칸이 움직였던 질적으로 달라진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네. 이것이 바로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좋은 건 말이에요. 현장에서 교사들이 할 때 제일 좋아요. 일하기록법이 사실 현장에서 교사들이 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하기록법은 이와의 문제 행동이 나타나거나 우발적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연히 어떤 사건이 나타났을 때 즉시 기록해야 되는데 현장에서 교사가 수업하다가 어떤 아이가 "아!" 하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그 아이가 "아!" 하고 소리를 질렀을 때 바로 관찰을 하고 막 적어야 되는데 "얘들아 기다려 봐. 선생님 좀 적을게." 하고서 막 적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하기록법은 그래도 가능하면 즉시 기록해야 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일하기록법에서의 유의점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평정척도법은요. 즉시 기록하지 않아도 돼요. 관찰하고 나서요. 교사가 편리한 시간에 수업 다 끝난 다음에 교사가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면서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좋은 장점입니다. 즉 관찰하고 나면 교사가 편리한 시간에 평가 가능하다. 참 좋죠. 그쵸? 예,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라고 그러면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제한점이 있어요. 단점이 되면 뭐 같은 말이겠죠? 자, 어떤 것이 단점이 있냐면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면 관찰하고 즉시 썼나요?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했나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해도 된다 그랬어요. 그쵸? 편리한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다 이렇게 할게요. 편리한 시간, 편리한 시간에 기록함으로 이건 이렇게 쓰면 더 좋겠죠. 관찰 후 시간이 지나 편리한 시간에 기록함으로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주관성이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어때요? 가능성이 높죠. 그쵸? 이거 높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또한 뭐가 있을까요? 자, 아까 시간과 노력 우리 금방 체크해요. 이렇게 막 그쵸? 체크하는데요. 체크하기는 시간과 노력이 덜 들지만 이 등급 간의 척도의 간격이라든지 이 척도를 만들기에는 관찰 척도 만들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쵸. 도구 작성이 어렵다. 왜 어려워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를 한참 고민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막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평정축도법에는요. 특히 아까 여기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오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오류가 6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오류인지 그러면 저와 함께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음 이런 오류가 있어요. 관찰한 다음에 다 이거는 개인적인 오류입니다. 개인이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오류가 인제 나타날 텐데 저는 요렇게 외우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자 제가 해 볼게요. 중앙대 여러분 중앙대학교 알죠? 중앙대 후관, 후관, 후관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정관도 있고 후관도 있는데 후관에 근접한 논. 자 중앙 하면은 어떤 오류가 떠오르나요 여러분? 그쵸. 중앙 집중의 오류. 지금 제 수업을 듣는 많은 선생님들은 처음으로 듣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아마도 만약에 처음 듣는 우리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혹은 학생이 있다면 여러 번 듣다 보면 이런 중앙 집중의 오류라는 것이 바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자 대라는 것은요. 대비의 오류예요. 제가 오류를 이제부터 동그라미로 칠게요. 자 후라는 것은요. 후광효과의 오류, 후광 효과의 오류. 그다음 관은 뭘까요? 그렇죠. 너무 후하게 점수를 줘요. 관용. 그리고 반대는 뭐예요? 엄격의 오류. 자 근접. 근접이라는 것은 가까운 것에 대한 오류입니다. 근접의 오류. 됐죠? 그다음에 논리성의 오류. 이것도 근접성의 오류 똑같은 말입니다. 이런 한 글자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걱정하지 마세요. 다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앙 집중의 오류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 집중의 오류라는 거는요. 아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제 이렇게 질문이 있잖아요. 질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요렇게 척도가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등급으로 등간으로 나누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저도 얼마 전에 인제 아는 선생님하고 인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차를 마시다가요. MBTI 맞죠? MBTI 맞죠? 제가 지금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 "유형이 어떤 거예요?" 이러는데 저는 예전에 해 보고 안 해 봤어요. 안 해 봐서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이래서 그날 저녁에 인제 하는데 제가 저를 스스로 평가하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평정척도법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고 이걸 고르는 건데 저도 잘 모르겠는 건 다 가운데다가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자 정확하게 잘 몰라서 가운데다가 계속 중앙에다가 표시하는 거 바로 이것이 중앙 집중의 오류입니다. 자 됐나요? 여기까지 됐나요 여러분? 안 어렵죠? 즉 양극단의 점수를 해요 안 해요? 그쵸. 안 했어요. 피하고 어디에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중앙에 집중해서 해서 점수를 준다. 주는 오류를 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에서 만약에 자 보세요. 문제에서 만약에 다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개 나왔어요. 뭐 이렇게 3 개로 했다고 쳐 봅시다. 뭐 이렇게 3 개로 하면 답이 좀 안 되니까 이렇게 5 개로 해야 되겠네요.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점수를 제가 어떻게 줬냐면
가운데, 가운데, 가운데 하나는 여기쯤 줬어요. 그럼 이거 무슨 오류입니까? 그럼 이거 중앙 집중의 오류예요. 중앙 집중의 오류는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양극단의 점수를 피하고 대부분, 여기 대부분이라고 제가 반드시 써 놓을게요. 대부분 중앙에 집중해서 점수를 주는 거지 모두 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제가 점수를 지금 색깔이 잘 안 보일 텐데 자 한번 볼게요. 점수를 제가 이렇게 줬단 말이죠. 중앙에, 중앙에. 근데 하나는 조금 어긋나서 요쪽으로 줬어요. 그럼 이거 모두 다 중앙으로 주지 않았더라도 대부분이 중앙에 있다면 이건 바로 중앙 집중의 오류입니다. 이해가 됐나요? 이것도 문제가 나오면 나올 수 있어요. 모두 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점수를 중앙에 집중해서 준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요렇게 애매하게 되면 분명히 많은 선생님들은 헷갈리실 겁니다. 자, 요렇게 중앙 집중의 오류 됐습니다. 자, 이번엔 대비의 오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관찰자, 관찰자의 지각에 따라 비슷하거나 반대로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 이거 점수를 주는 오류입니다. 다 관찰자의 지각에 따라 비슷하거나 관찰자의 지각이라는 것은요. 내가 인지한 대로 내가 아는 것대로 비슷하게 혹은 반대로 점수를 준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요. 달리기가 엄청 빨라요. 자, 저는 달리기를 잘합니다. 나는 달리기를 엄청 잘해요. 그런데 제가 달리기가 완전히 빠른 제가 유아를 관찰합니다. 제가 너무 잘하잖아요. 잘하니까 잘하는 것의 기준이 어떤 거예요? 저는 제 기준은. 제가 잘하니까 지금 다 누구나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중앙에 잡아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잡아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잡지 못하고 내가 잘하니까 여기다가 잡는 거예요. '얘 왜 이렇게 못해? 중간인데도 왜 이렇게 못해?' 이렇게 돼 버리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평가해서 '왜 이렇게 못해?' 라고 평가해서 점수를 주는 것. 이게 바로 대비의 오류입니다. 또한 반대로 제가 달리기를 너무 못해요. 제가 다리가 좀 느려요. 예를 들어서 다리가 느려서 달리기를 너무 못해요. 이렇게 제 기준은 못한다예요. 여기 못하는 사람이에요. 못하는 사람인데 요만큼만 해도 "왜 이렇게 빨라?" 라고 하면서 극단적인 점수를 주는 거예요. 자, 비슷하게 혹은 반대로. 이해되죠? 극단적인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기준에 따라 내가 잘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에 따라 기준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기준을 높이거나 낮춰서 바라봄으로써 관찰 행동을 오류를 범하는 점수의 오류를 범해서 주는 것을 바로 우리는 대비의 오류라고 해요. 즉 기준이 누구예요? 관찰자예요. 나의 기준에 따라, 관찰하는 사람의 기준에 따라. 그쵸? 이런 지각이란 말이 생각이 안 나면 관찰자의 기준에 따라 이렇게 해도 다 답입니다. 우리가 조금 좀 이렇게 좀 고상하게 하려고 지각에 따라 이런 용어가 교재에 써 있긴 하지만 관찰자의 기준에 따라라는 말을 비슷하게 혹은 반대로 점수를 주는 오류다. 라고 설명해도 충분하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시지 마시고 편안하게 내가 아는 것들을 풀어서 쓰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후광 효과의 오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후광 효과 앞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요. 예감, 예감. 감자를 이렇게 과자 있잖아요. 예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감. 자, 관찰 대상에 관찰 대상에 대해 예비 지식이나 그쵸? 개인적인 감정 여기다 써 드릴게요. 예비 지식이나 개인적인 감정. 그리고 또 뭐요? 인상이 인상을 반영해서 해서 무엇을 준다고요? 점수를 주는 오류다. 이해가 됐나요? 예. 이거 앞에서도 했습니다. 예감이라고 외우면 좀 더 쉬워요. 그래서 인상까지는 빠뜨린다 하더라도 예비 지식이나 감정, 개인의 감정을 반영해서 점수를 주더라, 관찰하더라, 평가하더라 다 같은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후광 효과의 오류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희 반에 인상이 정말 좋은 이렇게 스마일 잘하는 남자 어린이가 있었어요. 그 남자 어린이가요. 근데 되게 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눈웃음도 잘 치고요. 항상 웃어요. 근데 다른 친구들을 그렇게 때립니다. 근데 그렇게 표정만 봐서는 그 친구가 다른 유아를 때릴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쪼끔 친구가 이렇게 공격적으로 해도 이렇게 허용하는 제 자신을 반성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다음부터 제가 객관적으로 유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데
그 유아 이름을 말하면 제가 그랬죠. "땡땡이가 지금 친구에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맞나? 선생님 잘못 본 걸까?"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객관적으로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유아를 관찰해 줬어요. 자, 이것이 바로 후광 효과예요. 인상이 좋다고 해서, 스마일하다고 해서 어 그 사람에게 좋은 호의적인 평가를 해 주는 거, 이게 바로 휴방 효과의 오류입니다. 됐죠? 자, 관용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자, 관용하다. 엄격과 관용은 반대입니다.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점수를 너무너무 후하게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후하게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도 제가 가끔 설명을 하는데요. 교사는 이렇게 동료 평가를 한단 말이죠. 동료 평가를 해요. 근데 저는 다른 교사에게 다 "잘한다, 잘한다." 점수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교사가 저한테도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줄 줄 알았는데 이 교사는 저한테 "못한다, 못한다."를 준 거예요. 저는 관용의 오류로 이렇게 범했는데 이 사람은 엄격의 오류를 범했더라고요. 너무 저는 후하게 준 거고 그 선생님이 저를 너무 엄하게 철저하게 점수를 그게 준 거예요. 자, 이것도 오류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너무 점수를 후하게 주거나 아니면 반대로 너무 엄격하게 점수를 낮게 준 것을 우리는 관용의 오류, 엄격의 오류라고 합니다. 이건 따로따로예요. 됐죠? 근접의 오류를 한번 볼게요. 문제가요, 이렇게 보면은 되게 많잖아요. 1 번에도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2 번에도 문제가 이렇게 있고 3 번에도 있고 이렇게 평정 척도가 막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있는데 근접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쵸. 가까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점수를 어떡하게 줘요?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비슷하게 주는 오류. 자, 이게 바로 근접의 오류입니다. 가까이 있다고 해서 점수를 다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문제도 잘 읽어보지 않고 생각도 해보지 않고. 이게 바로 근접의 오류입니다. 또 논리성의 오류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논리성. 그렇죠. 이렇게 보니까 이거하고 이것도 언어고 요것도 언어인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으니까 같은 계열의 언어니까 같은 계열이니까 '이것도 이렇게 줬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줘야겠네.'라고 하면서 논리성이라는 것은 관련이 있는 문항끼리 비슷한 점수를 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도 그 MBTI를 하는데요. 이게 창의력 문제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도 창의력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제일 좋게 줬는데 여기도 제일 좋게 주는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논리성의 오류입니다. 주제가 비슷한 것 같아서, 맥락이 같은 것 같아서, 물어보는 어떤 흐름이 같은 것 같아서 이것을 같은 점수를 주는 것. 이게 바로 그 논리성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류에 대해서도 쭉 알아봤어요. 이런 오류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쵸? 이런 오류들을 여러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방법이 있어요. 관찰법을 할때 이렇게 문항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1번 뭐 A라는 유아 거고 또 B라는 유아도 똑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항이 이렇게 막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칸이 있고 여기 이렇게 문항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A라는 유아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체크하고 B라는 유아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A라는 유아의 1 번을 체크하고 B라는 유아의 1 번을 체크하고 또 C라는 유아의 1 번을 체크하고 D라는 유아의 1 번을 체크한다. 다 한 다음에 다시 A로 넘어와서 2 번을 체크하고 B도 2번 체크하고 C도 2번 체크하고 D도 2번 체크한다. 즉 다시 말하면요.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질문을 모든 유아를 먼저 평가하고 나서 다음 문항의 질문을 평가하고 또 다음 문항의 질문을 평가한다. 이해됐죠? 됐죠? 이게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을 때 면접 평가, 먼저 평가. 두 번째 평가, 두 번째 평가. 세 번째 평가, 세 번째 평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오류가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1번 문항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A라는 유아를 생각했고 같은 문항을 보면서 B라는 유아를 생각하면서 평가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은요. 평정척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행동목록법을 조금 더 개선한 평정척도법, 여러분은 조금 어렵지 않으시죠? 좀 복잡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모두 다 잘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선생님들을 변함없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내세요. 호호 안쌤이었습니다.